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의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인체의 모든 감각과 그리고 기능은 우열을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시력과 또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는 연구가 보고됐습니다. 네, 자 이들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나 연구를 해봤더니 시력과 청력 두 가지 기능이 모두 손실된 경우에는 고립감과 우울감의 위험이 높아졌고 또 인지 기능의 문제, 나아가서는 치매 발병에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시력과 청력 생각을 해보시는 게 집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또 두신 분들이라면 항상 부모님의 눈과 귀를 집중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의보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알찬 시간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김민정 원장님, 김보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청력과 시력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오프닝을 열어봤는데요. 시력과 청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민정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한의학에서 시력은 간, 청력은 신장이 주관하는데요. 네. 시력과 청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간과 신장의 기능을 좀 이렇게 보하는 게 어떤 시력과 청력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보미 원장님 어떤가요? 사실 간과 신을 보태는 것이 당연히 이런 쪽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일반적인 영역에서 생활 개선적인 거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시력과 청력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요즘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자외선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선글라스를 써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성분들 눈화장 하는 거 너무 예쁜데요. 이런 눈화장 같은 경우는 눈으로 들어갈 때 시력 손상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눈화장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청각인데요. 우리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이어폰 많이 쓰시는데요. 이게 사실상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청각 손상을 가장 많이 입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스피커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일상생활에서 우리 시력과 청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공황장애라는 말 누구에게나 익숙하잖아요. 그쵸. 자, 오늘 공황장애를 좀 깊이 다뤄보려고 하는데, 자,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4년 동안에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은 사람이 4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연령대를 보면 40대, 50대에서 특히 많이 발병했다고 하는데 큰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공황장애를 앓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그렇군요. 이 스트레스가 뭔가 공황장애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공황장애를 비롯한 이 정신과 심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는 어떻게 다른 건지부터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김보미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불안장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세요. 먼저 이제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불안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인 그리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는 정신질환을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공황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공황장애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이유 없이 극단적인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황 발작이 주요 증상인데요. 이 공황 발작 같은 경우는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 듯 여러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극도의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공황 장애나 불안 장애 같은 그런 개념이 많이 알려지게 된 게 이제 많은 연예인분들이 사실 네. 이 질병 때문에 활동을 쉰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아예 어떤 질병으로 봐야 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봉희 원장님? 사실 불안장애라는 개념이 나온 지는 5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병명으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건 감정의 일부라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불안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적정 수준의 불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보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불안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불안을 굉장히 이 정도만 느껴야 되는데 굉장히 과하게 느낀다든지 하는 경우에요. 음식 냄새처럼 아주 작은 자극에도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 이 불안 장애 때문에 사회생활이 방해가 된다던가 아니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경우엔 우리가 문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약간의 불안을 느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불안을 극도로 느끼고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준다면 질환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인구의 약 25%가 지금 불안 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특히 남성보다 이 여성이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됐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안장애라고 하면 병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유익한 감정 중에서 하나예요. 그리고 꽤나 필요한 감정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 반응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하지만 극심한 경쟁 사회에 놓여지면서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이 욕심이 지나치게 되면서 불안감은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불안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만들어내고 신체 증상들을 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 장애는 사실 경쟁 시대가 만들어낸 현대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나도 어떤 불안 장애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불안 장애에 뭐 공황 장애라든지 강박 장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황장애,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최근에 가수 김장훈 씨 등 여러 연예인들을 통해서 알려진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진단 기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기준이요? 네. 예상치 못한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극심한 공포감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수분 이내에 최고조로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지금 보여주신 화면 보이시죠? 네. 다음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 공황장애 증상 여러 가지를 읽어봤는데 저도 가끔씩은 이런 증상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한데 정윤 아나운서 어떠세요? 사실 저도 지금 보면서 이 증상들 중에서 한 3가지는 느껴봤던 것 같거든요. 3가지 정도요? 네, 특히 이 아나운서 지망생일 때 불안하잖아요. 너무 불안하고 맞아요. 취업은 안 되고 몇백 번 이렇게 계속 이력서를 쓰는데 안 되니까 뭔가 굉장히 이게 불안감과 그리고 스트레스로 다가오면서 거의 공황 장애까지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을 뻔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와 정말 연관이 큰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저처럼 이렇게 뭐 원장님들께서는 이런 증상으로 좀 내원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혹시 떠오르는 환자가 있을까요? 당연히 많습니다. 제가 공황장애를 거의 전문적으로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남자분이 지금 떠올라요. 30대 초반에 ICT 개발업에 계신 분이셨는데요. 네. 이분 정말 너무 능력 좋으셨어요. 네. 본업도 가지고 계셨는데 투잡, 쓰리잡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생각만 해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스트레스란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죠. 네. 이렇게까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스트레스가 없을 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상황에 이분이 가정 불화가 있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한번 폭발한 적이 있는데 이때 처음으로 공황 발작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분의 트리거는 지하철에 들어가면 공기가 마치
다 없어져가지고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나타나시는 분이 대중교통 못 하셨겠네요. 너무 힘드셨겠죠. 네네. 그래서 네. 이분은 한의원에 오실 때 지하철을 못 타셔가지고서는 택시를 타고 오셔서 근처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정말 많이 안정된 상황에서야 겨우 집에 들어가시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 환자분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뭔가 공감이 맞아요.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런 공황장애와 또 강박장애 굉장히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보미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강박장애와 다르게 우리가 불안장애의 하위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네. 근데 사실 이 강박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안장애 하위 증상으로 있었다가 2013년도에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불안장애의 일부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신경증으로 분리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신경증으로 분리된 강박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강박장애는 강박사고와 강박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여기에 대한 인지가 있으세요. 아,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거를 알고 있지만 특정 생각이나 행동이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요. 환자분들이 이거를 피하고자 할수록 이 행동이라던가 사고는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이거를 한번 예시 자료를 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강박 행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이 강박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좌우 대칭을 맞춰야 된다던가 네. 아니면은 씻는 행위, 손 막 이렇게 1시간 동안 씻으셔야 되는 분들 네. 아니면은 계산하는 행위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강박 행동은 이렇게 나타나고요. 강박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생각이 내가 의도치 않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감염에 대한 강박이라던가 아니면은 성적 사고에 대한 강박이라던가 해서 나 이거 손 씻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른다던가 아니면 내가 부적절한 행위를 해가지고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어떡하지라고 계속 생각이 든다던가 이게 강박 사고에 들어가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고 오히려 나에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깔끔하고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좌우를 이렇게 잘 대칭을 맞춰놓고 굉장히 깔끔한 환경을 조성을 해놓고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네. 네네. 근데 문제 상황은 이겁니다. 손을 씻는 행위가 1시간이 반복이 된다. 야. 손을 씻다 보니까 손이 부르터서 피부염으로 이어진다. 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말만 들어도 일상생활에 쓰라린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다가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위생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심해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왜 완전 종식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감염 강박이 굉장히 심해졌던 경험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보호 행동 때문에 나타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적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서는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자, 저는 불안장애의 일종이 이제 강박장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강박장애가 한 10여 년 전쯤에 이렇게 이제 신경증으로 바뀌었다고 맞습니다. 하셨죠? 네. 아, 그렇군요. 강박 행동뿐 아니라 강박 사고까지 이 강박 장애에 들어간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 손 씻는 얘기 같은 걸 해주셨는데 요즘에 뭐 TV 보면 이제 아이들 중에서도 손을 1시간씩 씻는 아이들가 정말 있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뭐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하면은 20대 여자분이 생각이 납니다. 아, 네. 20대 후반의 여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이 손 씻는 강박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이런 증상이 발생하셨던 거는 10대 중반에 너무 안타깝게도 이분이 따돌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손 씻는 강박이 나타났고 서양적인 약물 치료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가라앉으셨어요. 네. 그렇지만 완전히 가라앉진 않았고 네. 우울 증상하고 아주 경미한 손 씻기 강박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스트레스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불안이나 아니면 신경증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잖아요. 네. 20대 후반에 갑작스러운 이혼을 겪으시면서 이분의 불안과 신경증이 갑자기 확 올라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손을 씻지 않으면 집 밖으로 못 나오고 내 손을 타고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서는 일상생활이 힘들곤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지행동 치료와 한약 치료로 개선이 많이 되셨던 분이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이 강박장애가 왜 신경증 안으로 포함이 됐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신경정신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한의학에서는 불안장애를 비롯한 신경정신 질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 원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요. 환자분들께
원장님께서 한의원에 오셨다가 원장님 한의원에서도 이런 거 치료하는지 몰랐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네. 근데 서양의학적으로는 신경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한의원에 가서는 이게 치료가 될까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신 그렇죠. 건데요. 의외로 한의학이야말로 신경정신과 질환의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네. 네. 화병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그럼요. 그죠. 심지어 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화병이 사실 한의학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용어는 사실 이제 불안장애라든가 이런 장르는 50년밖에 안 됐지만 화병이라는 거는 뭐 동의보감에까지 다 써져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네.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이것만 네. 생각해 보셔도 한의학적인 치료가 어느 정도 존재하겠다라는 감이 좀 오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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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한의학에서는요, 희, 노, 우, 사비, 공, 경 7가지 감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감정 변화가 장부에 영향을 미쳐서 병증을 발휘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경정신과적인 치료를 서양의학 쪽에서 받았을 때 이 서양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고 이 몸 결국 뇌에 작용하는 약물을 우리가 씀으로써 신경정신과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의학과 서양의학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의 문제를 둘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면 몸도 따라 안 좋아지고 몸이 안 좋아지면 마음도 따라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이걸 일원화돼서 보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부의 감정이 배속이 되고 그리고 치료법도 이에 맞춰져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사상체질 아시죠? 네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마.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막 네. 우리 막 혈액형 테스트 하듯이 막 열심히 체크해가지고 맞아요. 그거를 알아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디서 출발하느냐면요. 성정론이라고 해서 우리의 오. 마음의 성품에서 체질이 나오고 병증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 의학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네. 한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같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심신은 부분이 하나다. 핵심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이 불안장애라는 그 글자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개념이 그 수록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의서에 불안장애라고 써져 있는 거는 없어요. 아, 네. 하지만 병명으로 써져 있지는 않지만 이 증상에 대해서 논해진 건 있습니다. 경계, 정충, 심담, 허겁 등의 증상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네. 경계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정충 같은 경우에는 자각적인 두근거림을 느낌에 따라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담 허겁은 갑자기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그러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은 의미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네. 이 모든 증상들이 사실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를 지칭하는 것이죠. 네. 아. 이게 용어, 글자는 다르지만 아주 비슷한 개념을 아주 예전부터 다루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김민정 원장님께서도 이 공황장애 한의학적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공황장애는 한의학적으로 3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심장의화, 즉 심화입니다. 이때는 가슴 부위가 쿵쾅거리고 두근거리고 답답하면서 열이 뜨게 되는데 네. 이로 인해서 입이 마르고 또 혀가 붉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이 쇠약해진 상태, 심어인데요. 네. 네. 긴장하거나 겁에 질리거나 피로했을 때 식은땀이 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심장과 소화기 비장이 조화롭지 못한 신비불화의 상태입니다. 네. 네, 소화력이 저하되면서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뇌에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등의 뇌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지금 공황장애의 한의학적 원인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는지 김보미 원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한의학에서는 불안장애의 핵심 장부를 심장과 비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안함은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심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제1순위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문 용어 빼고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 육체적인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흡이 잘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잠이 잘 안 온다던가
소화가 잘 안 된다던가 이런 증상들인데요. 이런 신체 증상들이 사실 심장과 비장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심장과 비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불안은 개선되기 힘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증상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이것 좀 궁금한데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한번 불안장애라는 질환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의사와 환자의 하모니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이는 아마도 사실 여기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경정신과 질환에 다 해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정신과 질환은 다른 질환들에 비교해서 개인의 영향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호흡을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자율신경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호흡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정을 캄다운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환자분들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리는데요. 감정적인 오류를 일으킬 만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네. 불안이나 공황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내가 여기에 반응할 게 아닌데 반응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이거를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은 지하철에서 그냥 지하철이라는 공간은 그렇게까지 트리거가 되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 가는 것만으로도 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네. 이런다든지 아니면 저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가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표현하시곤 네.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하철이라는 공간이 위협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치료의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한의학적인 치료의 최고 강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한약이 자율신경계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부터가 불안장애 치료의 어떤 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 불안장애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여의보감 이제 8시 22분을 막 지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바로 성인병의 대표 주자, 고혈압입니다. 네. 자,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30세 이상 성인 4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국민 질환이 되고 말았는데요. 자, 매년 고혈압 환자가 또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민정 원장님, 정말 그런가요? 네, 매년 지금 30%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수가 2016년 통계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4명 중 1명이 고혈압 환자에 해당되고요. 최근에는 특히 20, 30대 젊은 환자분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20에서 25% 정도가 지금 앓고 있는 고혈압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고혈압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수치상 적정 혈압은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모두 120, 80 미만일 때를 말하는데요.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으로 정의를 하고 정도에 따라서 1기와 2기로 분류합니다. 네. 고혈압의 진단, 치료, 예후 평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혈압 측정입니다. 네. 근데 혈압은 측정 환경이나 부위,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해 주셔야 하고 또 표준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네, 자동 혈압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나라도 있으나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권고하는 표준 방법이 청진기를 사용하여 진료실에서 측정하는 것이고요. 혈압 측정 전에는 적어도 5분 이상 안정을 취하시고 나서 상지의 위팔을 심장 높이로 높이 조절을 해주시고 2분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측정을 해주셔서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혈압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표준 혈압 측정 방식을
활용을 해서 제대로 재야 한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1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도대체 혈압 왜 올라가는 건지 좀 이유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혈압은 말초혈관 저항과 심박출량에 의해 조절되는데요. 여기에는 가족력이나 염분 섭취량, 스트레스, 비만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의 90% 이상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나머지 한 10% 정도가 원인을 알 수 있는 2차성 고혈압에 해당되는데요. 2차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원인이 현재 스테로이드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해당 약물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비만이시라면 수면무호흡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네, 이 외에도 쿠싱 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부신 및 신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모여서 유발이 되는데요. 이 중 유전적인 요인, 즉 가족력이 가장 유력한 원인이 됩니다. 네, 가족력 외에도 노화나 흡연, 고지혈증, 스트레스, 짜게 먹는 습관이나 수면 등 다양하게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시 고혈압 가족력이나 만성 콩팥병이나 신질환이 있으신지, 대사증후군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소는 있으신지, 그리고 드시고 계신 약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지 여쭙게 되고요. 그 외에도 식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흡연이나 음주, 신체 활동력, 수면, 심리 상태 등의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관해서 상담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고혈압의 원인이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이런 유전적인 원인부터 또 후천적인 생활 환경적인 요인까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병원에 내원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보미 원장님, 이 고혈압,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우선적으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고혈압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간혹 증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가슴 두근거림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 그냥 평상시에 그냥 약간 빈혈이라던가 피로감 있을 때도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란 맞아요.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증상들이라서 그냥 패스했다가 신체 검사를 한다던가 이럴 때 발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네,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고혈압을 방치하다 보면 어떤 합병증까지 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김민정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다양한 합병증이 유발되는데 뇌졸중이 가장 심각한 합병증에 해당됩니다. 뇌졸중. 네, 뇌졸중 환자의 80% 정도가 고혈압을 앓고 계시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뇌졸중이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라면 흔한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네, 고혈압 환자들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당뇨가 동반됩니다. 당뇨에 걸리게 되시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관 저항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 고혈압과 당뇨는 공통적으로 망막병증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당뇨가 동반된 고혈압 환자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조절과 함께 이제 정기적인 안과 검진도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또한 고혈압이 유발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심부전이라든지 관상동맥 질환, 신장 질환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단 그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앓고 있는 만큼 그 치료법이라든지 관리법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잘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약을 먹는 건데 이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자, 이건 정말 맞는 말인지 김민정 원장님 알려주시죠. 네. 고혈압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예방과 치료도 가능합니다. 네. 정상 상태에서 우리 몸은 정상 혈압으로도 우리 몸이 요구하는 혈액량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이제 정상 혈압으로도 전신에 혈액을 공급할 수 없을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혈압을 올리게 되는데요. 네. 네, 다른 원인이 없는 대부분의 1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려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다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해서 이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데요. 지속적인 고혈압 상태는 장기의 혈액 공급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하고 따라서 이는 무시할 수 없는 경고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렇네요. 네, 혈압이 높다는 경보가 울리면 발생한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근본적인 치료 없이 고혈압을 고혈압 강화제만으로 치료하려고 하시는 거는 신중하셔야 되는데요. 네. 네, 흔히들 고혈압은 불치로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인식이 팽배한데 네. 무분별하게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사실 부작용을 같이 수반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네, 모든 고혈압 환자가 완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 고혈압 환자 이하 80% 환자분들은 이제 생활습관 교정이나 자가 치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도 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렇군요. 희망적인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뇌출혈이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네. 반드시 고혈압 약을 복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극심한 두통이 오시거나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눈이 잘 안 떠지는 안검하수 증상이 오시거나 너무 어지럽다 이런 증상이 오시게 되면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네. 뇌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의약품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에서는 고혈압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볼까요, 김민정 원장님? 네.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고혈압은 간과 신장, 비장, 대장의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경우에는 간에 열이 과해지는 경우고요. 또 짜게 드시면 이제 신장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소화력이 저하되고 또 과체중이시거나 아니면 가공식품을 많이 드셔서 비장이나 대장에 독소가 많이 쌓여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원인을 해소해 주셔야 되고, 네. 또 간과 신장, 비장, 대장 이 장부의 회복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의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또한 환자분에 따라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맞게끔 한약과 침 등 부항을 통해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지금 고혈압의 한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이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 분명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활하면서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한다라고 할 만한 팁이 좀 있을까요? 네, 나이, 가족력, 인종, 저희가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는 고혈압은 생활 속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질병입니다. 네. 한 5가지를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 식단입니다. 보통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네. 두부나 콩, 과일, 채소, 생선으로 이루어진 식단 혹은 유제품 섭취가 많고 지방이 적은 식단이 좋으십니다. 생선을 규칙적으로 섭취를 해주시면 비만인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더 낮춰줄 수도 있고 네. 또 지질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선은 고혈압 환자분들께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금연과 금주인데요. 이제 담배 속의 니코틴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면서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게 되고요. 알코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술은 이제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비만과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비만과 당뇨는 이제 고혈압의 위험 인자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체중 조절입니다. BMI가 25가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앞서 말했듯 비만, 즉 체중은 고혈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네, 지방이 많을수록 공급이 되어야 할 여분의 혈액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혈액량이 늘다 보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또한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또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지방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BMI도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번째로는 염분 섭취를 줄여주셔야 하는데요. 저희 몸속의 나트륨은 이제 혈액량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나트륨이 늘어나게 되면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어 혈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네. 네, 운동은 하루에 30분씩 주 5일 이상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신데요. 운동을 하면 혈압도 낮아질 뿐더러 심폐 기능도 개선이 되고 또 체중이 줄고 이상 지질혈증도 개선이 되고 또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분들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격한 운동이 힘드신 분들이시라면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가볍게라도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 이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생활 관리가 필수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잘 참고하셔서 혹시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꼭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혹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나 뭐 식단이 있을까요? 같이 먹어도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식단은 이제 지방질이 높은 식단이거나 네. 아니면 지방질이 높은 식단은 일단 네. 드셔주시면 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저는 보미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뭔가 혈압이 높으면 운동하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원장님? 당연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 왜냐하면 고혈압이라는 것은 원래도 심혈관계 질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심혈관계 질환을 통해서 뭔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잠시 계속 해가지고서는 뭔가 이렇게 120이었다가 150이었다가 170이었다가 했다가 계속 170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다가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가 120이었다가 170까지 올라갔다가 150이었다가 또다시 올라왔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심장의 기능이나 우리 혈액순환계가 강화되다 보니까 170까지 팍 하고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50에서 우리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혈압이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르다가 서서히 그 혈압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오면서 보정을 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운동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는 생각하기에 뭔가 이게 혈관이 팍 하고 터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걱정이 됐었는데 걱정스러웠는데. 네. 운동에 도움이 된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이 고혈압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네, 다양한 한방 정보에 집중해보는 오늘의 한방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방에서는요, 김보미 원장님께서 골프로 인한 신체 손상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너무 좋죠.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다들 라운딩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다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한번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대한골프의학회에 의하면 골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 손상의 부위는 허리, 팔꿈치, 손목, 어깨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신체 부분들이 어쩌다가 손상을 일으키는 건지 우리가 어프로치 과정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드레스 동작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번 보면 허리 굽어 있는 거 보이시죠? 보통 골프 강습 받을 때 어떻게 얘기 들으세요?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빼고 허리는 가만히 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허리를 굽혀서 라운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어드레스 동작에서 우리가 엉덩이를 빼지 않고 허리를 통해서 하게 되면요. 나중에 허리 스윙 동작을 들어갈 때 척추 길이끈에 부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 보폭 보이시죠? 보폭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너무 넓은 보폭 같은 경우에는 허리로 힘이 실리는 거를 오히려 더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번째 넓은 보폭 같은 경우에도 허리에 당연히 부하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그립 같은 경우에는요. 제대로 된 그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스윙 궤도가 불안정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 충격이 당연히 팔꿈치라던가 손목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상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이크백 동작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동작은 사실 그렇게까지 손목이든 다른 부분에 손상을 유발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동작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백스윙 동작 한번 보시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비거리를 굉장히 길게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채를 길게 빼서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ROM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작은 이렇게 쭉 하고 당겨지면서 허리만 손상을 일으킬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허리뿐만이 아니라 팔이라던가 손목까지 다 연계돼가지고 부상을 입게 돼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다시피 골프 같은 경우엔 다리에서 허리에서 그리고 팔, 손목에 이어지기까지 유기적인 근육을 다 쓰게 되거든요. 과한 ROM 동작 같은 경우에는 허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근육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깨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깨가 쭉 늘어났죠. 극하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동작입니다. 이 시기에는 당연히 회전근개의 손상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발목. 다들 이해하세요. 나 뭐 허리도 아픈 거 이해하겠고 여기 뭐 손목 나가는 것도 다 이해하겠는데 왜 도대체 내 발목은 아플까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요. 서 있는 동작, 왼편에서 이 동작을 할 때 우리가 오른편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데 이 동작을 어떻게 할까요? 거의 100타에 가깝게 반복적으로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면 당연히 발목 염좌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다운스윙입니다.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 체간의 근육이 가장 많이 쓰이게 돼요. 체간이라고 하는 것은 복근, 그리고 등에 있는 척추기립근들,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늑간근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격렬한 몸통 회전을 버티지 못하고 근육들이 과수축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쪽으로 담이 결린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스윙 이후에 하고서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라고 한다면 이 체간 근육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스윙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편에 있었던 무게 중심을 왼편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목 쪽으로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할게요. 드시어 임팩트 동작입니다. 공으로 쫙 하고 스윙이 날아가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 팔꿈치에 굉장히 손상이 많이 가게 되는데요. 골프 엘보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골프 엘보 같은 경우에는 정식 명칭이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인데 여기가 외측 상과라고 하는 통증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내측 상과라고 하는 통증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립을 너무 세게 잡는 경우에는 충격이 타고 올라오면서 팔꿈치로 쫙 하고 충격이 오게 되는데 이걸 일명 골프 엘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뒷땅 친다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뒷땅 친다는 표현 또한 우리가 순간적으로 충격이 오면서 손목과 팔꿈치까지 타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팔로우스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깨의 회전근개에 굉장히 손상이 올 수 있는데 이거는 골프 선수분들의 선수 생명과 굉장히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 우리 왜 골프화 들어보면 여기에 스파이크 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무게중심이 오는 동작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흔들림이 발생하면은 무릎이라던가 발목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스파이크는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실게요. 골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허리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체와 하체를 둘 다 쓰는 운동이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허리에 손상을 입는다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상체와 하체 운동을 전부 다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오프닝에서 제가 가장 세상 위험한 운동이 골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한 스윙을 통해서 부상 없는 스포츠를 즐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방 골프 칠 때 손상되기 쉬운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한방 김보미 원장님께서 골프로 인한 신체 손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전 골퍼인 줄 알았어요. 네. 굉장히 그 골프채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들을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아마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하시고 또 공감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 실제 한의원에서 어떤 부상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던가요? 사실 가장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 그리고 여기 흉골 이쪽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당연히 허리를 쓰는 운동이니까 허리가 아프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스윙을 하는 동안에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 1톤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뒷땅 친다던가 스윙 잘못 돌리게 되면요. 몇 배로 충격이 오다 보니까 당연히 허리를 붙잡고 한의원에 오게 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갈비뼈들 같은 경우에도 체간에 갑자기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니까 담결리듯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늑골골절을 일으켜가지고 오시는 경우들도 부러져서 있습니다.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럼요. 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주변에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보니까 갈비뼈가 한 번쯤은 다 부상을 당하셨더라고요. 어. 갈비뼈 골절이 꽤나 좀 흔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골절된 상태에서 한방 치료도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늑골골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방에서는 이제 고정적인 캐스트로 해가지고서는 고정을 하는 걸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요.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을 드신다던가 주변의 혈류 개선을 할 수 있는 침치료나 부항 치료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네. 이 골프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골프 엘보 정도는 우리도 부상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발목부터 또 손목 그리고 갈비뼈까지 다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골프 들어가시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골프 때문에 부상을 당하셨다면 2차 부상 방지를 위해서 먼저 적절한 치료를 하시고 계속 연습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이 멀리 날아간다고 골프 잘 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안전하게 즐겁게 골프를 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네. 매우 중요하죠. 네, 여의보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